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러시아로 떠나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러시아의 우주를 좀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네. 부분이 제일 좀 러시아랑 다른 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의 우주 개발은 상업적 성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의 우주 개발은 그쪽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러시아의 그 우주 개발의 방향성은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군사적인 목적에다가 외교적인 목적 이게 좀 더 크지 상업적인 목적은 미국에 비해선 한참 비중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군사적인 목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직감하실 거예요. ICBM을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안보와 방어 또는 뭐 공격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예.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우주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를 최근 들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가장 단적으로 이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방송국 올 때 당연히 우주에 도움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쓰셨네요. 내비게이션, 예. GPS. 네. 그럼 GPS는 미국의 항법 장치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GPS 미국 걸 도움을 받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바로 러시아의 GPS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글로나스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글로나스 시스템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나스 위성을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미국의 GPS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유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이용을 하는 GPS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예. 미국 걸 이용하기 참 애매모호한 나라들은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바로 위에 북한도 이 글로나스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뭐냐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알지? 얘는 GPS 미국이 허용 안 해줄 텐데 바로 그랬을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도 이 글로나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필요시에 바로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미국의 GPS 항법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없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국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제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국과 러시아도 좀 경쟁 관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교적 목적이라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투자해 놨다는 것은 적지 않은 국가들에게 선심 행정을 쓸 수도 있고 적지 않은 국가들을 일종의 표현이 요즘 표현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아우처럼 거느리면서 큰형님이 내가 좀 도와줄게. 그걸로 이렇게 이용하면 될 거야. 이런 모습을 추구할 수 있어서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굉장히 두둑한 힘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우주 개발 사업입니다. 우주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 냉전 시대 때부터 국력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국력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우주 개발을 통해서 내비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게 통용되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끔 우리가 어느 나라와 좀 더 친분이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도움 아래에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때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누가 제공해 주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어느 표준을 따르는 겁니까? 했을 때 미국이 정한 거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위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국민들도 큰 나라구나 아니면 좀 국력이 센 나라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친러 성향의 또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적지 않은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참 만만치 않은 나라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국정 홍보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군사적 목적, 외교적 목적, 국력을 홍보하는 목적. 이게 러시아의 우주 개발의 방향성인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상업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키우려는 노력 같은 거는 많이 보여지진 않나 봐요.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우주라는 곳에 철저히 규제를 들이대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흔히 말해서 예.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 신청서를 내면 쉽게 얘기해서 함흥차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형식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다 허용해주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렇게 많이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요. 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우주 개발을 이야기할 때 소련이 달에 가는 거 외에는 계속 앞서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주 개발을 초기에 이끌어온 것은 미국보다는 소련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고 보는데, 네. 예. 그럼 러시아는 우주 산업을 아직까지도 네. 우리가 이끌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우주 산업에 대한 개략적인 러시아의 인식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초기부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네. 러시아와 조지아가 전쟁을 했었을 그 시점인데요. 예. 정확히 2008년 8월 달에 러시아와 조지아라는 나라가 전쟁에 돌입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그때 러시아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나스 시스템이 이제 조금 부실해진 거예요. 위성을 60개 가까이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GPS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예.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느 위치에 타격하세요 이걸 지원도 받고 군인들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작전 상황까지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2008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군인들이 종이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리 러시아의 체면이 이제 확실히 구겨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서구 국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버렸거든요. 예. 미국은 걸프전에 위성에서 거의 전쟁을 생중계를 했는데 우린 다시 나침판을 들고 가게끔 만들다니 이건 차이가 크구나.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정부에서도 돈이 많이 없다 보니 유지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든 아니면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국가가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육성하자 했는데 네. 그 다음에 큰 스캔들이 터집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요. 바로 그리고 나서 뭔가 제대로 된 글로나스 시스템도 완비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예산을 넣었거든요. 예. 그 예산 넣은 게 65억 루블을 넣은 거예요. 이 65억 루블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대규모 부정부패가 발각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사업한다고 큰 돈을 줬는데 예. 이런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고 경쟁 입찰이 쉽지가 않거나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공개 입찰이 쉽지 않은 분야는 이 돈이 어디로 셀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산 65억 루블 중에서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데로 흘러간 게 정황이 포착돼서 다시 러시아 정부가 안 되겠다. 이걸 민간에서 또는 민영 기업이나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냥 우리 예산만 횡령하는 상황이 생기니
대부분의 권한은 국가가 가져가자. 이렇게 그때 되는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65억 루블이면 얼마나 되는 돈인가요? 우리 한화로 따지면. 이게 그 당시 물가를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물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들었고 그때 그 러시아 예산 중에는 국가 예산 중에는 0.5%에 해당되는. 오, 네. 국가 예산이 0.5%면 네.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근데 2008년에 조지아와의 전쟁에서 궁금한 게 떠오르는데 네. 조지아는 그때 뭐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지도를 보고 있을 때 조지아는 혹시 GPS를 통한 위치 탐색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까요? 미국의 GPS를 이용.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라는 게 미군이 직접 참전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서방 국가의 많은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는 있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러시아는 일부러 이제 GPS 일부러든 아니든 미국의 GPS를 이용 못하고 글로나스를 이용을 했다면 네. GPS라는 거는 상업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이 구분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상업적 목적은 전 세계가 다 쓰는 거죠. 네. 뭐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식이면 사용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군사적 목적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네. 뭐 위치도 더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인 그런 GPS를 사용한다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글로나스는 상업적 목적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글로나스가 네. 1976년도에 처음 이제 이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을 위성 올려서 도입할 때 그때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군사 및 민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민간에서도 러시아와 우방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정확한 위치, 속도,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민간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허용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네. 거의 뭐 근데 군사적 목적이 훨씬 더 정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받고 네. 제가 아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업적 목적으로 전 세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면밀하게 사용하려고 한 목적으로 글로나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의 GPS보다 정확도가 낮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글로나스 위성을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60기 중에서 적지 않은 기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정확도가 중요한데 정확도 중요한 건커녕 작동조차 되지 않아서 그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푸틴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러시아가 양강 구도였는데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나스 시스템의 유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글로나스 시스템을 다시 본격화하고 고도화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이 굉장히 뭐랄까요?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미국은 2014년도에 그러니까 글로나스 시스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니까 그 중간인 2014년도에 명분을 하나 찾았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던 시점이 이때거든요. 이때 어떤 제재 조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넣었냐 하면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전자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러시아는 전기 전자 쪽 관련한 산업은 사실 뭐 자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은 당연히 한국을 비롯해서 서구 국가들의 여러 기반을 수입해다가 본인들이 그걸 조립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자 제품, 전자 부품이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미국이 단행합니다.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글로나스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결국 다시 재정비했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2018년도에는 신형 미사일 300기까지 배치 계획을 대대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버금가는 뭐 또 체제를 다시 정비했죠. 알겠습니다. 글로나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저 찾아보니까 글로나스 위성이 한 30대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60기가 지금요. 아니라. 지금은. 예, 지금은 60기 정도를 원래는 쏜 60기 거예요. 정도. 예. 그럼 운용이 이제 안 되는 그렇죠. 것들이 생겨난 거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30기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 GPS 시스템 같은 경우에 24대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30대면은 뭐 운용이 그게 다 되고 있다면 네. 예, GPS가 잘 작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계속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사실 러시아 하면 우주 산업에서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로켓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우주 개발 분야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러시아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우주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네.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조금 야, 진짜 그랬나요? 하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제 앞에는 MBC를 대표하는 우주항공인이 계시기 때문에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요. 미국은 분명 우리와 깊은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분명하죠. 예. 그런데 우주 기술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맹 국가들에게도 수출 통제를 해왔습니다. 네. 미국은. 예. 그다음에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등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미사일 발사체를 국산화하는 데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IT 강국이고 정보통신 강국인데 위성 하나를 자체적으로 올린다는 건 이게 우리가 무슨 전시에 무기를 갖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우리가 이건 당연히 자립해야 될 부분인데 미사일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교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미국 이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지 타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정말 손에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영국, 프랑스 제일 먼저 당연히 찾아갔는데 영국, 프랑스는 세게 부르더라고요. 돈을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저 돈을 낼 거는 정말 쉽지 않다 네. 해서 접었다고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우주 발사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력한 국가들이 인도랑 뭐 이런 국가인데 근데 인도는 돈을 내고 해오기에는 좀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가르쳐 줄까 하는 국가들인 중국 그다음에 북한 뭐 이런 국가들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움을 크게 받았던 곳이 사실 러시아입니다. 네. 뭐 물론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따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도움을 받았던 건 우리나라의 ST 위성, 그러니까 ST-SAT EA 위성하고 ST-SAT EB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네. 러시아가 앙가라 발사체를 활용하게 해줬어요. 이게 과학 위성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발사를 우리가 앙가라를 통해서 했죠. 예. 그리고 나서 한국형 발사체 나로 할 때도 앙가라 로켓 기술과 관련이 큰 로켓 발사체를 우리가 운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우리가 도움을 일부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된 거는 확실하게 나로 때는 있어요. 근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과학 위성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를 빌려서 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발사체에 관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나로호 때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데에서 나로호 때 기술을 전수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러시아가 제가 아는 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예.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MTCR이라는 건데 네. 이게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랑 기술이 거의 같아요. 네. 그냥 쏘아 올린 다음에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성을 궤도에 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 떨어져서 이제 알아서 타거나 네. 아니면 바다에 떨어지게 만들거나 하면 되는 건데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네. 육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기술만 추가만 하면 예. 그리고 맨 앞에 위성을 싣지 않고
탄두를 실으면 예. 그러면 그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발사체 기술을 서로 전수해 주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예.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 거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유롭게 허락하자 이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전수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국제 조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전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호를 만들 때 러시아의 액체 로켓 2단이 액체였거든요. 1단은 고체 연료를 태운 다음에 그게 다 타면 1단은 분리. 예. 2단이 액체 연료를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기술은 우리가 없어서 그 액체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예. 협약을 맺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러시아로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 예. 옛날 구식 엔진 기동만 본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요즘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게 다 첨단화됐잖아요. 예. 그거를 본인들의 기술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고 우리는 액체 엔진 기술 자체가 없으니까 액체 엔진을 필요로 했던 건데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네. 하는 모형만 주면 되는데 네. 실제 엔진을 줘서 네. 그걸 역분해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는 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해 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로 네. 때. 그래서 어쨌든 우주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네. 실제 발사체를 기술을 전수해 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들끼리는 카르텔이 형성된 것처럼 예. 예, 우리끼리 뭘 하자. 우주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하자. 왜냐면 쟤네는 발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예. 이런 카르텔 같은 게 암묵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사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로 전수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예. 네. 거기다 좀 첨언을 하면 네. 지금은 진짜 러시아가 그렇게 카르텔의 일원이 돼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ICBM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은 너도 가지고 있고 우리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몇 나라만 가지고 있으니 이걸 더 확산하지 말자.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 거 맞긴 합니다. 예. 그런데 한동안은 러시아도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그걸 운용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구비하지 못해서 본인도 사실 거기에 되게 허우적거렸던 기간이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전에 미국과 양강 구도에서 상당히 밀려나서 지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땐 중국보다 인공위성 올리는 숫자라든가 이게 훨씬 적어진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인 우주선도 제일 먼저 올리고 저궤도 위성도 제일 먼저 올렸던 최강 국가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건 소련이 한 거지 러시아가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예. 초창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략적인 군비 확충을 위해서 전략 로켓과 관련된 ICBM을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네. 그때 시작했었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총괄했던 인물도 우크라이나 출신 로봇 공학자인 세르게이 코롤로프라는 사람이 총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세르게이 코롤로프가 총괄했던 그 우주 발사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그 공장들과 네. 회사들이 됐겠죠. 나중에 이게 전부 나중에 어디에 놓여지게 됐냐면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다 우크라이나 영토로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일부 엔진 만드는 기술을 비롯해서 몇 개가 결핍되게 된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협조 없이는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우주 항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게요. 네. 우리가 그 달에 쏘아 올린 달 위성, 달 탐사선 다누리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옮기는 거를 미국까지 옮겨야 되는데 스페이스X의 펠컨 9으로 쏘아 네. 올렸거든요. 우크라이나 항공기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고, 네, 네. 예, 그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 항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실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에서 운영했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국영 군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기업이 됐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기업이 제니트2라는 회사와 드네프르라는 회사 그리고 치클론이라는 회사가 발사체와 관련된 여러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을 가장 최선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봉에 서서 하나하나 육성을 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노동호를 비롯한 그 발사체의 원형도 러시아가 준 것도 아니라 어디서 줬다?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이 들어간 거다라는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쉽게 말해서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일부 기술은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걸로 선이 그어져 버렸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우주 발사체를 계속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의미 있는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발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발사 기지, 발사대가 있는 발사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발사 기지가 가장 중요한 게 바이코누르 발사 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바이코누르 발사 기지는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뀔 때 카자흐스탄의 자산으로 편제돼 버렸어요. 그걸 발사대가 있는 위치가 카자흐스탄 국경에 영토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사대의 규격이 발사체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항도 우리 그 보잉 747처럼 큰 여객기는 우리나라 그 제주공항이나 그다음에 인천공항 말고 뭐 청주공항이니 양양공항이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활주로 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제한되니까. 활주로 길이도 안 맞고 그 우리 뭐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사다리 같은 거 나와서 싹 글로 이동하잖아요. 문 열려가지고 통로요. 통로. 그 통로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규격이 안 맞아서 높이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없으면 발사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대가 또 완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발사대가 가장 소련이 자랑하는 대형 발사체인 프로톤 M이라는 걸 올릴 수 있는 발사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 땅에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카자흐스탄께 돼버렸으니 그렇죠. 이제 또 그 발사대를 다시 세우려니까 하세월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세워놓은 데를 이용 못하면 또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게 몇 번이고 그걸 좀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좀 재밌게도 카자흐스탄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 미사일을 만들어도 발사할 곳이 없으니 이게 한동안 또 못했던 거죠. 발사대 만들려면 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지금이야 그런 결핍된 부분들을 다 벌충해서 미국과 똑같이 우리 말고는 이 기술 갖지 맙시다 이렇게 했지만 초기 소련에서 붕괴된 91년도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본인들이 여기저기 띄워줄 수밖에 없었던 그 기술력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 자산들 그걸 다시 벌충을 했어야 됐는데 벌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그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러시아 국가 경제가 진짜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러시아가 그런 뭐랄까요? 다른 나라는 이거 못 만들게 하자. 그게 아니라 본인도 앞가람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는 우주 개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좀 좋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생활이 빠듯해진 사람 입장에서 먼 미래를 보고 뭔가 우주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하자라는 건 그렇게 국민들에게 쉽게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그 우주 개발의 노선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라요. 이 상태로 놨다간 우주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미국이 독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소련 붕괴 이후는 러시아가 가장 평화적인 목적을 울부짖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우주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니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를 초기에는 가장 먼저 천명하고 유엔의 다양한 법안들 발의하는데 본인이 제일 먼저 도장을 찍어요.
본인은 군사적으로 활용할 역량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그 러시아 내에서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법적 근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슨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독트린이라고 해서 선언을 합니다. 예. 이게 러시아 우주 군사 독트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예. 이 러시아 우주 군사 독트린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이 뭘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기보다는 이 러시아 군사 독트린을 통해서 우리도 우주 개발이 빨리 필요하다는 걸 천명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뭘 하려고 합니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능을 처음에 담았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목적을 더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이 러시아 우주 독트린의 내용을 하나 설명드리면, 예. 거기 문서 1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이 추구하려는 전략이 뭐냐면 전 세계 신속 타격 역량, 그래서 프롬프트 글로벌 스트라이크라고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이 그 당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1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초음속 항공기, 전투기겠죠. 네. 그 전투기를 통해서 그 전투기에 재래식 핵탄두를 넣어서 1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미국이 하려고 한다. 네. 이걸 러시아 군사 독트린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걱정해야 될 많은 나라들이요. 이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걸 같이 막자라는 거지, 본인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뭐 선언을 한다거나 독트린을 발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그렇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게 주로 담겨야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막겠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적대국이라고 명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박아놨군요. 맞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자금 여력이 아직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미국의 상황을 알리는데 독트린을 이제 활용한 거고요. 그 밑에 조항엔 또 뭐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냐면 2002년도에 ABM 조약,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걸 봤더니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탄도탄 요격 유도탄 조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예. 이 ABM 조약을 2002년도에 미국이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탈퇴해야 될 이유가, 이제 나 말고 우주 개발을 혼자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네 생각을 한 거죠. 러시아는 이제 돈이 부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국가의 많은 기술을 본의 아니게 넘겨주다 보니 얘는 좀 시간 좀 걸리겠구나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껏 우주에 발사체를 올리고 실험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ABM 조약에서 미국이 스스로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72년 5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그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 체결한 협정이에요. 그런데 이 협정에서 미국이 이제 탈퇴를 했다는 건 미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 협정이 어떤 내용의 협정이었어요? 예, 이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드리면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에 각 한 개의 탄도탄 기지를 둘 수 있고, 주변에는 2개소에만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2개소에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요격용 미사일 200기까지는 배치하는 걸 허용하고, 나머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ICBM,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탄, 그리고 핵탄두, 전략폭격기,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은 배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탄도탄이라는 거는 이제 탄도가 궤적이 이렇게 네. 궤적을 그려가지고 높이 쏘아 올려서 멀리까지 가는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걸 요격할 수 있는 유도 기술, 네. 따라가서 격추시키는 거죠. 네. 그거를 서로 탄도 요만큼만 배치하고 요격탄은 그 주변에 요만큼만 배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을 뒀던 맞습니다. 협정이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고 맞아요. 위기를 느낀 거군요. 예. 이 러시아가. 미국이 이걸 탈퇴했다는 건 나는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 군사 독트린에 또
선언한 거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요 이걸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이 혼자 우주를 독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군사 독트린과 함께 같이 제시했던 게 이거는 독트린은 국제사회에 선언을 한 거고요. 러시아 국내법으로 만든 게 러시아 연방 우주활동관련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예. 이 러시아 연방 우주활동관련법은 소련 붕괴 이후 최초로 작성된 우주 관련한 법인데요. 예. 이 법의 내용이 전부 다 뭐만 들어가 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선호해 왔다. 세계 평화 그리고 뭐 과학 기술의 발전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 복지 향상에는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목표. 날씨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상 관측이 시베리아 허벌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우주 개발에 대해서 미국은 어쨌든 독자 노선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일 것 같고 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세계에 주창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뉜다고 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게 진짜 자신들이 내줬던 그 우주항공 기술을 전부 되돌려 받기 전까지는 철저히 군사적인 목적은 배제를 시켰는데요. 네. 마지막에 받아왔던 게 뭐냐면요. 이것도 저도 찾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보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예. 네. 이게 진짜 뭐 타고 들어가서 뭐 진짜 제3세계 국가에 그러니까 러시아와 예전에 가까웠던 네. 국가의 뭐 어떤 문헌 정보를 누가 또 학술 연구한다고 받아서 그 또 자기 논문에 일부 번역해서 넣고 한 것들을 막 모으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아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물찾기처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거 예.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예. 그랬더니 뭐가 발견됐었냐면 2014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에도 일부 도움이 됐던 앙카라라고 하죠. 이 앙카라에 쓰였던 압력 티타늄 탱크 장비가 있는데 예. 이 압력 티타늄 탱크 장비는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 유즈노의 국립 설계국으로부터 수입해다가 쓰고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 예. 그런데 이것마저도 본인들 이게 굉장히 필수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완벽하게 국산화한 게 2016년이라고 제가 찾은 곳에선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러시아가 군사적인 걸로 우주항공의 깃발을 같이 꽂게 된 거는 비단 최근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본인도 그러면 다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다시 또 평화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으로 바뀐 게 미국에서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상업적으로도 크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제한 없이 다 마음대로 쏠 수 있게 하면 또 격차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다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건요. 네. 미국은 독자 노선을 가길 원하는 국가라고 네. 볼 수 있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좀 미국의 독주를 막고 싶어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공조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는 이제 다시 뭐랄까요 완성체가 됐어요. 우크라이나에 뺏겼던 거, 뭐 발사체는 어디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복원할 수 있다. 그렇죠. 복원했다. 그리고 복원했고 우리 그 오승환 아나운서가 말씀 주셨던 예전과 같은 메카닉한 부분이 이제 전기 전자적인 그런 걸로 바꾸는 것도 이제 해결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발사체를 올리기 위해선 여러 부품들을 하나하나 흔히 말해서 제조 강국 국가들로부터 수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독일 부품도 써야 되고 대만, 한국 뭐 많은 나라 거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수급을 받아야지만 인공위성도 올리고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깜보가 돼가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깐부가 돼가고 있다. 네. 그렇군요. 뭐 둘이 뭐 협정을 공식적으로 맺고 막 이런 거는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건 중국 때 또 예.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해요. 예. 러시아는 어쨌든 우주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앞선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국력에 있어서도 뭐 어쨌든 우리보다 좀 앞서서 개발했고 그리고 훨씬 더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고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국가적 지원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더 우리보다 크게 네.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정리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이 훨씬 앞서 있고 예.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공조를 통해서 더 기술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국가고. 예. 근데 우리는 러시아보다는 뒤처져 있는데 네. 우리도 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예. 상황일 수밖에 없고 예. 우리는 어쨌든 쫓아가는 입장에서 러시아 쪽을 참고해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예. 그쪽과 공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미국이 저 독자 체제로 가는 거를 또 그대로 따라가서는 우리도 카르텔에 껴야 되는데 네. 우리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사를 보면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부터 그리고 예전에 자동차 만들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 고속철도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산업이 처음에는 외국과 그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공조를 선택합니다. 우리 고속철도는 떼제베, 2차 전지는 미국 회사, 예. 자동차는 뭐 GM이라든가 포드 또는 그 미쯔비시 이런 데랑 시작을 해요. 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 앙가라. 네. 그래서 옆에서 눈대중으로 배우죠. 프랑스는 예를 들어서 떼제베 그 전수해 주기로 했던 회사에서 니네들은 봐도 몰라 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실제 볼펜하고 메모지도 못 들고 가겠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 엔지니어분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암기 과목이 천재들인데 야 너는 어느 쪽을 봐서 그걸 머리에 넣어와. 나는 어느 쪽을 봐. 오케이. 그래서 그걸 다 나와가지고 도면을 서로 껴 맞춰서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하다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가끔 이제 포섭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진정성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나로호 때도 술 마시고 하나씩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정말 두둑한 재산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쪽에선 알기 위해서 진짜 수만 번의 실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도출한 거니까요.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무조건 우리도 뭔가 초창기에는 어디를 벤치마킹 할 만한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전술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해줄 때 우리는 러시아를 선택한 거고요. 그걸로 우리가 조금 앞당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2016년부터 어떤 걸 드디어 또 마무리를 했냐면 앙가라 미사일 발사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료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우리 이제 돈 받고 올려줄 거지 기술 전술은 없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어느 나라로부터 추가적인 도움받기가 점점 더 녹록하지 않아요. 러시아마저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할 거야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중간재의 수급을 한국하고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될 비중이 조금 줄어든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입장에서 야 우리 학교 하면 되지 왜 한국하고 너희는 또 하려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달리 러시아하고도 이제 또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독자 생존해야죠. 우리도 사실은
나로 때 그렇게 기술을 전수받은 이후에 차세대 발사 누리호 성공했고요. 네. 차세대 발사체 지금 민간으로 이제 이양해가지고 그쪽에서 기술 상업적으로 잘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달 탐사선 또 우리 차세대 발사체로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이제는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얼마나 좀 잘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네, 이제는 우주 쪽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 네. 네, 그렇게 가야 한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을 때요. 우크라이나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는 우주 관련한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갔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까지의 통계는 제가 좀 못 봤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근데 만약에 좀 있다면 우리나라도 원조가 필요한 국가니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고 우리가 필요한 기술도 좀 전수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윈윈 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췄다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우주 개발, 우주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재밌었고 다음 주에는 중국을 또 그렇게 한번 하시죠. 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